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노총 파업으로 병원, 공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인데요. 인력을 확충해달라며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종사자 4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전국 종합병원 20곳을 포함해 의료기관 145곳이 참여하다 보니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파업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기자,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네, 저는 이대 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보건의료노조원 8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국 127개 지부의 145개 병원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4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원별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 만인데요. 임금 인상뿐 아니라 노조 측은 지난 2021년 정부와 맺은 간호인력 확충, 간호-간병 통합 전면 확대 등의 구의 노정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때 노조와 정부 간 이뤄졌던 급박한 합의가 이번 파업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파업에 불참하지만 이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상급병원 18곳도 파업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선 퇴원 조치를 하거나 수술 취소, 입원 거부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단체는 이런 파장을 우려하며 파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에 심히 염려된다. 노조는 내일 서울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세종, 부산, 광주 등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대 서울병원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자, 가장 속이 타는 사람, 수술도 못 받고 병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환자들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이번 환자 1,500여 명 전원을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서울에서도 진료 차질이 시작됐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근경색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한 환자.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 입원을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딴 병원에 가서 다시 하려고 하면은 엑스레이부터 해부터 찍으려면 내 같은 수급다 한 달에 수급비 58만 원 받아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 병원 측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겁니다. 오늘까지 중증 환자를 제외한 입원 환자 1,500여 명 전체를 퇴원시키거나 전원시킨 중인 양산 부산대병원은 이틀째 북적였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죠.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밤새도 울고 차도 개인 불러가고 어쩔 수 없이 나가래요. 실밥도 안 뽑았어요. 이거 너무 억울해요. 지금 제대로 일어서도 못하는데 가잖아요. 5만 병 다 있어요. 심장에다가 신장 그 간이고 모든 게 다 걱정이지. 압박은 아닌데 그냥 다 나가니까 다 나가야 되지. 보건복지부는 어제부터 시도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부터 의료 파업에 대해 기본 원칙은 지키고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이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민노총 총파업에 5년 만에 현대차 공장도 멈췄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생산 라인이 멈춘 건데요.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던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입니다. 오후 1시 35분,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두고 오전조 근로자들이 우르르 빠져나옵니다. 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후조 역시 2시간 일은 밤 10시 10분에 퇴근할 예정. 오전 오후조가 각 2시간씩 하루 4시간 파업에 나선 겁니다. 이번 파업은 2018년 광주형 일자리 생산공장 설립 반대 파업 이후 5년 만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자회사 2곳 노조까지 파업에 참여해 생산 라인이 멈추며 최소 1,000대 이상 생산 차질을 빚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임금 협상 중이던 HD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늘 부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울산을 비롯해 수도권 등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집회도 벌였습니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전쟁기념관 인근까지 행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찬반 투표도 없었던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은 노동조합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파업이므로 현대차 역시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출량이 회복되던 자동차 업계와 10년 만에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 모두 정치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노조가 싫어할 만한 일 당정이 하나 더 추진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요, 일 안 하고 받는 실업급여를 달콤하다고 이렇게 부른다는데요. 지난 정부 기간 하한액이 올라서 일해야 받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현재 기자가 우선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악용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전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80%인 최소 월 185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낮추거나 아예 하한액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서 오히려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28%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당정은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경우 금액을 점점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올 가을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 실업급여를 손보겠다는 소식에 민주당과 노조는 모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높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낮은 거라고요. 시민들 의견까지 배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내지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부당수급이나 뭐 이렇게 구직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걸 좀 막아야지 금액은 더 줄이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취직하려는 사람들도 180만 원은 되게 생활하기 좀 빠듯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부당하고 이런 걸로 더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는가.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기금 도둑으로 몰아세워 실업급여를 깎겠다는 발상을 당장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단기, 임시고용 같은 질 낮은 일자리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의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역전하는 건 실업급여가 높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적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혁입니다. 실업급여 조정을 위해선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되긴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자, 이 대중교통 요금이 오릅니다. 서울 지하철은 10월부터 1,400원,
버스 요금은 당장 다음 달부터 1,500원으로 오릅니다. 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데 시민들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오릅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본요금도 700원 인상된 3,000원으로 오릅니다. 지하철도 오는 10월 7일부터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를 고려해 3개월 뒤로 조정했습니다.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절반만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내년에 다시 올립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입니다. 요금 올리고 싶은 서울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했고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의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2021년 기준 지하철은 한 명을 태울 때마다 755원, 버스는 658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인상되지만 수도권 통합 환승과 거리비례 추가 요금 등은 동결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역시 현재 할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민들은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더 팍팍해질 주머니 사정이 걱정입니다. 식당에서 한 끼 요금도 많이 인상된 상황에서 오른다고 하면 다른 것도 더 줄여야 되고.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 나갈 때도 많아가지고 지하철까지 오르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서울 외에도 부산과 대전, 대구 등 지자체들도 지하철과 시내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앞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 또 있습니다. 우유입니다. 우유값 오르면 우유가 들어가는 다른 식품들 물가도 줄줄이 오르죠. 이 정부가 우유업계와 낙농업계에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달라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원유 가격이 오르자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주요 업체들이 곧바로 우유값을 올렸습니다. 이는 아이스크림과 라떼류, 생크림, 빵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유 가격은 조만간 또 오를 예정입니다. 우유업체와 낙농업체가 원유값 인상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유값은 리터당 996원,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흰우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잡았다가 조금 더 다른 거를 한번 볼까 해서 이게 그래서 100은 좀 저렴한 걸로 사는 경우. 저희가 매일 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음료 중에 하나인데 그 가격이 오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이에 정부가 길목막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엔 우유업체, 오늘은 각 지역별 낙농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마시는 흰 우유와 아이스크림, 치즈 등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가공유의 가격 인상폭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업계를 압박해 밀가루와 라면값 인하를 이끌어냈는데 이번엔 물가 체감도가 높은 우유의 가격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유업계는 원유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상 자제를 요구받으니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여러 암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GDP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3년 만에 3계단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3년 만에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명목 GDP는 한 나라의 경제 크기를 나타내는데 2020년과 2021년 10위였다가 3계단 하락한 겁니다. 한국의 GDP 순위는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브라질, 호주에 밀렸습니다. 2021년 모두 한국 뒤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원화 기준으로는 3.9%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7.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원화의 가치가
1년 전보다 12.9%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브라질 화폐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자원부국들은 강달러 속에서도 화폐 가치를 방어했지만 한국은 수출 부진에 원화 가치가 맥을 못 춘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이나 반도체에 많이 의존을 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방식이 좀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순위 낮아진 상태로 그냥 좀 장기화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수출의 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그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는. 올해도 한국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한 나토 정상회의, 북한을 향해 완벽하게 핵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보란 듯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비행 시간이 역대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밝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간은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정상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비행 시간과 최고 고도까지 공개했습니다. 約74分間飛翔し、飛翔距離は約 1000km、また最高高度は約 6000km を超えると推定されます。 분석이 맞다면 지난해 3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5형보다 비행 시간은 3분 길어 그동안 쏘아 올린 ICBM 가운데 최장 시간입니다.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는 약 15,000km까지 늘어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 이후 석 달 만으로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고체 연료 선상에서 좀 더 시험, 여기에 대한 방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화성 18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이틀 동안 3번이나 미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미국을 위협한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기 10시간 전에는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정상들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7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기념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한 도발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북한 도발 소식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만나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현안을 논의할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투아니아 현지 시간 오전 5시 45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 45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회동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북쪽 아오모리 해상에 낙탄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脅かすもの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ぜひ4カ国の間でも連携しながら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한일 정상은 오늘 별도의 양자 회담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뒤 폴란드로 이동합니다. 폴란드에선 방위 산업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네, 어제 서울엔 극한호 재난 문자가 발설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내일부터는 최대 250mm 더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침수 지역이 다시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먼저 비 피해가 컸던 신축 아파트 현장을 송진섭 기자가 가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물을 빼내기 위한 호스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출입구에는 주황색 모래주머니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자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보행로와 공용시설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입주 4개월 된 재건축 단지로 현재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7,6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지하주차장 침수에 이어 3주 만에 또 물에 잠긴 겁니다. 이쪽은 최강의 아파트,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왔었죠. 근데 이제 물이 와가 장마도 아닌데 침수되고 이러니까 들어가 보면 실속은 뭐니까 이렇게 방법을 내야 되겠죠. 재건축 이전에는 침수된 적이 없다며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주거일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원래가 우리가 주공서부터 우리가 분양받아갖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공사를 잘 못했으니까 일단은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어제 인천 서구에서도 아파트 계단 따라 물이 아래로 줄줄 흐르고 엘리베이터에도 흥건히 물이 고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주 시작 보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인데 주차장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이딴 침수에 입주민과 누리꾼들은 침수자의, 흐르지요, 침수는 옵션이란 자조 섞인 말을 쏟아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순식간에 내린 폭우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면서 설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폭우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 서울에만 25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취약 지역인지 급할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아는 주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옆 비탈길에 파란 방수포가 씌워져 있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가 단단히 고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집중호우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축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1층이나 2층을 그대로 덮쳤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천둥 치듯이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뭔가 나무가 이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암석이 다 굴러서 떨어졌더라고요.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탓인데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은 서울에만 259개, 전국에는 27,400개가 있습니다. 산비탈 공원 바로 아래 집들이 바짝 붙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 지역입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돌벽 위로는 바위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인데 주민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란 것도 대피소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다고 말합니다. 나 여기서 60년 동안 살아도 여기 물 산탄 난 건 모르겠다고 그래. 들은 적도 없고. 산사태 대피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는 더 모르겠어요. 지자체 역할이지만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에게만 의무적으로 알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산사태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헤비급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도심 산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내일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강력한 장마가 위력을 떨칠 걸로 보입니다. 주로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조현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야말로 진짜 장마가 시작됩니다. 짧고 굵게 내리는 홍길동 비가 아닌 장기간 이어지는 전형적인 장마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오는 18일까지 6일 연속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충청과 호남을 시작으로 출근길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수량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250mm를 비롯해 주로 중부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장맛비가 더 강해진 이유는 뭘까? 지금 한반도 상공은 폭우가 쏟아지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본 쪽에는 여름 때마다 자주 듣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기단이죠. 반대로 대각선 북쪽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점차 그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기단인데요. 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충돌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몰고 온 습한 공기가 보시다시피 사방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비구름의 원료가 되고 장마 전선의 위력이 커지게 됩니다. 한반도 상공을 단면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은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차갑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은 위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더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서로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구름이 급격히 커지고요. 상공 1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름이 엄청난 물방울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세력이 비슷한 거대 기단이 남북에서 힘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형태의 구름이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한 지역에 오랜 시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게는 시간당 최고 80mm의 폭우가 집중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국전력 콜센터엔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면서 하루 종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처럼 전기요금을 직접 내는 경우는 한전 콜센터에 연락해 분리징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첫날인 오늘 콜센터 연결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통화량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아파트 주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한전과 계약을 맺은 아파트 가운데 90%는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를 대표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리징수도 관리사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리사무소는 정부나 한전으로부터 지침 전달받은 게 없다며 난감해합니다. 오늘부터 신청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거 없다고, 안 된다고. 일단은 그런 전달 사항이 전혀 없대요. 관리사무소 측은 가웬일만 떠안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리징수 원하는 세대를 취합하고 별도 계좌를 받아 한전에 입금하는 것도 다 관리사무소 일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다 어떻게 해요? 신청하는 것도 없이 그냥 신청하세요. 분리 신청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관리실에다가 또 한전이 근무실적 넘기니까 관리실이 그렇잖아도 100원만 더 나오도 난리 뽑히는데. 온종일 난리통인 가운데 한국전력은 어제 전국 아파트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는 실태 채널A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인천시가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말끔해진 거리에 시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사거리. 공무원이 칼날이 달린 막대로 줄을 끈 차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정당 현수막들에 뒤덮여 있던 횡단보도지만 정비 이후 가로수가 시원하게 보이며 말끔하게 변합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가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허용하도록 하는 새 조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수막에 혐오 비방 내용을 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인천에선 지난 2월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을 치저갈리게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당끼리 서로 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낫지 않겠나. 거리도 좀 쾌적하고
뭐 국민들이 보면은 쓸데없는 광고 안 보고. 걸좀 많이 배기 싫어.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안 걸어도 다 아니까 깨끗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행정안전부는 개정조례가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 인천시는 대법원 판정이 어떻든 그 전까지 조례가 유효한 이상 현수막 정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제의를 거부했어요. 그래도 강제 철거하는 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인천시에 이어 광주시도 현수막 게시 장소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집 근처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갔다 논란이 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이 피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도 피해자로 명시한다고 돼 있는데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참사 당시 집 근처에서 닥터카로 불리는 재난의료 지원팀 차량에 탑승해 출동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행안부는 국회의원, 의사의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신 의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로 지정되면 생활, 의료, 법률 지원에 심리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단 증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도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대표까지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신 의원은 채널A에 자원봉사하러 간 의사 중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보상해준다고 해도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게 누구냐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보고한 용역이 착수된 시점 2022년 3월이거든요. 이 국민의힘이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윤석열 인수위 때라고 반격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용역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마련됐고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용역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때 발주된 거라는 국민의힘 공격에 반박한 겁니다.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건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해 1월. 이후 한 민간업체가 낙찰받아 지난해 3월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는 수정안 노선이 등장하는데 민주당은 용역 착수 시기가 윤 대통령 인수위 출범 이후라고 주장한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과 취임 사흘 뒤 용역을 보고받았다며 개입사를 부인했습니다.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인수위에 참여했던 백원국 국토부 2차관도 채널A 통화에서 인수위 때 논의된 적도 보고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수정안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깝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죠. 자, 국민의힘은 김 여사 땅 인근 도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었던 건 오히려 민주당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평 주민들은 교통이 너무 막힌다며 여야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보겸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경기도 양평읍 양근리와 강상면 병산리를 잇는 양근대교.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인데요.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아니지만 왕복 2차선 도로다 보니까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차들이 길게 줄지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잘 막히고요. 주말에도 막히고. 양평 고속도로 수정안 종점이기도 한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위치한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상면 상습 정체를 막겠다며 도로 예산을 확대하고자 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강상면이 지나는 양근대교 4차선 확장을 요구해 40억 원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이 사업 예산을 늘리고 강하면과 강상면을 연결하는 또 다른 도로 건설 예산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논리로 한다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저가 땅 일대의 지가 상승을 위해서 예산 투여를 했고. 정쟁으로 멈춰버린 사업에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전 민주당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장관들이 잘못한 거죠. 물 배치하러 오는데요. 안 되죠. 원희룡 장관은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이 정부 내에선 사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애착템이 뭘까요? 네, 대통령 부부가 이번 나토 순방에도 잊지 않고 챙겨간 애착템, 천안함 모자와 부산 엑스포 열쇠고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류빌에서 천안함 모자를 쓰고 산책을 했는데요. 선물 받은 뒤 여기저기 쓰고 다닌 애착템입니다. 많이 썼어요. 또 리투아니아에서 입은 저 옷도 자주 봤거든요. 이 큰 사이즈라서 편하다고 했던. 네, 기억나시죠? 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즐겨 입던 반려견과 산책할 때도 입었던 경량 패딩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도 애착템이 생겼더군요. 저 열쇠고리요. 네, 김건희 여사도 요즘 해외 나갈 때마다 저 열쇠고리를 갖고 다니는데요. 부산 엑스포 열쇠고리죠. 해외 정상에게도 저 열쇠고리를 나눠주며 엑스포를 홍보했습니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 보니까요. 윤 대통령 이제 다른 해외 정상들과 많이 친해진 느낌이더라고요.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두 번째죠. 이제 얼굴도 있고 그리고 서로 대화거리도 생겨서인지 이 해외 정상과의 만남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Mr. President, how are you? Thank you. Happy to see you here. You will be around for the dinner. Your wife is around? 윤 대통령 특히 나토 회의 참가국 모든 정상들과 1대1로 만나며 엑스포 유치 홍보를 했는데요. 성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전쟁터가 됐어요. 네, 민주당이 이제 아심차게 오픈한 당원 홈페이지가 비방과 욕설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네, 무슨 글들이 올라온지 한번 볼까요? 네, 비명계를 겨냥하는 수박 드세요라는 글도 있고요. 네, 낙지 사진은 왜 올린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 이름에 낙이 들어가잖아요. 이 낙지 사진과 함께 비난 글을 올린 겁니다. 너무 과한 글들은 당이 나서서 실시간으로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게시판뿐 아니라 당내 의원들도 생각이 엇갈리네요. 처음 신제품이 등장했으니까 와가지고 막착지걸 하겠죠. 각 개인의 생각을 누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또 해당 행위입니다. 징계를 해야죠. 당내에서 퇴출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 원래 있었잖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기존에는 이 민주당 홈페이지 안에 당원 게시판 1개가 있었는데요. 개편을 하면서 별도 홈페이지로 독립시켜 게시판이 10개 이상 늘었고 이 설문조사 페이지 그리고 당 대표에게 직접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당원들이 BTS 팬클럽 아미처럼 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BTS의 아미를 손가락질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아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전쟁터인 거 보니까 아직은 그 효과가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까 등장했던 이상민 의원은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서요? 네,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을 언급하며 분당설을 제기하자 당 지도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 이상민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뭐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는 일이 쇄신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생활용품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사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두운 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생활용품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뒤 매장 앞에 경찰차가 연이어 도착하고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남성의 양팔을 붙들고 나옵니다. 생활용품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오후 5시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해 남성을 붙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려다 제지당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 신체 사진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문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분석 중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 올해도 지난 4월까지 2,0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지난 2020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겁니다. 붙잡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바라보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육체적인 폭력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올리는 불법 촬영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음료 속 마약을 공급한 일당을 붙잡았는데 학원가뿐 아니라 백화점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대담하게 마약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은 아직 쫓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늦은 오후 서울 한 거리를 걷는 중년 여성.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남성에게 봉지를 건네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들은 30대 중국 동포 A씨가 이끄는 국내 마약 유통 조직원들. 봉지에 들어있던 건 필로폰 1kg으로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앞 인도입니다. 일당은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도 대담하게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충남 아산에서 가방에 담긴 필로폰을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 2.5kg을 유통시켰습니다. 앞서 중국 총책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강제 추방된 바 있습니다. 입국길이 막히자 친척인 A씨를 앞세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판매한 필로폰 중에는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필로폰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책을 검거했는데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A씨와 중간 판매책, 투약자 등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중국 동포 4명에겐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시가 1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1.65kg을 압수하고 수입차 등도 추징 보존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 퇴직연금. 지난해 수익률은 2%로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손해입니다.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우기 위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가입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구조인데 광민경 기자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대 직장인 김지우 씨는 얼마 전까지 퇴직연금을 한 증권사 통장에 넣어만 놨습니다. 수익률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다 최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고위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상품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6.57%였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향후에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퇴직연금이 미리 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오늘부터 의무화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퇴직연금 운용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 방침을 정하는 DB형과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DC형이 있는데 디폴트 옵션은 DC형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을 담은 예금의 만기가 지났는데 6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제도가 도입된 건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퇴직연금 연수익률은 2%,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 영국, 호주는 연평균 수익률이 6에서 8%입니다. 출시된 상품은 296개, 3개월 평균 수익률은 3.06%입니다. 가입된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보고 퇴직 시기가 가까워지면 저위험 상품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손실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37주를 태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 이른둥이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곳. 바로 건강한 산모에게 모유를 기증받아 필요한 아기에게 제공하는 모유은행입니다. 국내에 딱 한 곳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서상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모유은행. 엄마들이 모유를 꽁꽁 얼려 기증하면 저온 살균 처리를 거쳐 모유가 필요한 신생아 중환자실 이른둥이에게 전달합니다. 이 모유은행에서는 매년 300명의 이른둥이에게 기증 모유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지난 5월 이후 모유은행의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매년 1억 원 넘는 적자에도 16년간 버텨왔지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른둥이에게 줄 모유를 관리하기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유 은행장을 맡아온 정성훈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연수를 떠난 상황에서 후임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너무 감소해 교수들 업무가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일을 맡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강동 경희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유는 괴사성 장염을 77% 감소시키는 등 이른둥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른둥이가 전체 출생아들 중에 9%를 넘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주 작은 민수가들이 더 이제 모유가 더 이제 절실한 아이들인데 저건 참 많이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모유은행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야 하고요. 미국과 캐나다는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모유은행 30곳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모유은행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극한의 스포츠, 하이다이빙 들어보셨습니까? 이달 말에 세계 선수권이 열리는데 한국 선수가 첫 도전장을 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그 선수를 만났습니다.
양팔을 뻗어 균형을 잡고 숨을 고릅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입수하기까지 단 3초. 27m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하이 다이빙입니다. 절벽 다이빙에서 출발한 익스트림 스포츠로 10년 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림 같은 절벽 해안에서부터 에펠탑이 보이는 도심 한가운데까지 이제 하이다이빙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세계선수권은 처음으로 한국 선수가 출전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주인공은 늦가기 다이버 최병아입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라 국내엔 지도자도 27m 정규 다이빙 때도 없습니다. 하이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해외로 전지훈련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미국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최병아는 요즘 10m 다이빙대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즉각적으로 항진되는데 호흡을 통해서 혹은 명상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면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느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운동이지만 최병아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한번 내보고 싶다. 이것이 목표죠.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충청과 호남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오후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안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수도권에는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북부에도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비가 내릴 때 벼락과 함께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도 높겠고 해안가와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죠? 아픈 입원 환자들이 보건노조 파업으로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규모가 시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극한 호우 속에 새 아파트까지 물에 잠기고 있는데 비는 이번 주 내내 옵니다. 그런데 이곳들 어디에도 여야 정치인이 안 보입니다. 온통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만 하는데요. 지금 당장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뿐일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고장난 정치 내비게이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